수요의 가격 탄력성 조금 전에 봤고요. 자, 이제는 19페이지 보시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 나오죠? 네. 자, 소득 탄력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격 탄력성을 잘 이해하면 소득 탄력성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읽겠죠? 그럼 소득 탄력성의 의미가 뭐겠어요?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격 탄력성을 잘 알아두시라는 게, 그걸 알면은 다 그냥 연결을 다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이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일반적으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반드시 증가하느냐? 모든 물건들이 아닌 물건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이따 볼 거니까. 그럼 이처럼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이 감소. 이게 우리 일반적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물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상제라고 불러요. 정상적인 재화. 정상제. 그럼 정상제가 뭐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 소득이 줄었을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정상제. 자, 그런데 소득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이런 물건이 있을까요? 있죠,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에어컨 있죠? 에어컨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에어컨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선풍기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요. 그렇죠?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 소고기 뭐 수요량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뭐 껍데기 이런 거 있잖아. 뒷고기. 그런 수요량은 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아까 뒷고기니, 뭐 껍데기 좋아하시는 분 있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좋은 물건입니까? 좀 질이 떨어지는 물건입니까? 질이 떨어지죠. 이런 물건들을 열등제라고 불러요. 열등제. 그래서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요. 그 대신 소득이 감소하면 오히려 수요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거예요. 이런 재화, 이런 물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열등제. 그래서 이 정상제를 열등제가 조금 반대되는 개념을 좀 더 두드러지게 하려고 우등제라고도 부릅니다. 정상제랑 우등제랑 같은 말이에요. 됐어요? 의미 아셔야 돼, 이거. 자, 그럼 보세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도 증가한다. 이걸 뭐라 불렀어요? 정상제. 그럼 소득이 줄어들 때 수요량도 줄어든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소득의 방향과 수요량의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자, 같은 방향일 때 부호가 뭐라고 그랬나요? 플러스. 제가 지난 시간에 수요 공급할 때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플러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부호가 앞으로 자주 나올 거라 얘기를 했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클까요? 0보다 작을까요? 0보다 커요. 플러스다 이 말이야. 0보다 크다. 소득의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같습니다. 자, 그럼 열등제는요?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그러면 열등제 소득 탄력성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0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질문. 소득 탄력성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이하 2 소득이 10% 증가했어요.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량 변화율은 틀려도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20%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왜 증가한다는 걸 알았어요? 응? 왜 증가합니까? 0보다 크니까. 아, 정상제구나. 그래서 20%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2야. 일단 탄력성이 마이너스 2라는 말이 나오면, 아, 열등제구나. 이렇게 판단부터 먼저 해야 된다. 열등제구나. 그러면 소득이 10% 증가했을 때 수요량 변화율은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20%? 그렇지. 이런 것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나올 때는 부호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소득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하다. 가격 탄력성은 부호 없다. 그게 딱 절대값이기 때문에 항상 0이거나 0보다 큰 것밖에 없어.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보다 작은 게 있어요, 없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0보다 작은 게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제일 작은 게 0이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이잖아, 절대값. 맞아요? 근데 소득 탄력성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호의 의미가 중요하다고요. 플러스라는 의미는 소득이 변한 방향하고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같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도 증가. 소득이 줄어들면 수요량도 줄어들어. 이게 플러스. 정상제. 소득의 방향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야. 열등제. 탄력성 마이너스. 아시겠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이나 소득 탄력성이 나오면 부호를 항상 유심히 봐라.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별거 없어요. 자, 이제 탄력성 한 개 더 남았어요.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정리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다 배운 거야. 아파트 가격이 10% 증가했어요. 올랐어요. 상승. 아파트 가격이 10% 올랐어.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줄어들죠. 맞아요? 아파트 수요량은 줄어들어요. 근데 몇 프로 줄어들까요? 몰라. 알 수 없잖아. 근데 뭐를 가르쳐주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탄력성.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탄력성을 가르쳐주면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탄력성을 가르쳐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예요. 그럼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할까요? 5% 변하겠죠. 5%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그래요. 또 봅시다. 또 소득이 10% 증가했어요. 자, 소득이 10% 증가하면 수요량 변해요, 안 변해요? 수요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수요량은 변하겠죠. 그럼 수요량이 변하는데 어느 정도 변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럼 뭐를 가르쳐주면 알아요? 탄력성을 가르쳐주면 알지. 탄력성을 가르쳐주면 어느 정도 변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4다 이렇게 0.4 그러면 수요량 변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 수요량이 4%
증가한다. 앞으로 이제 증가한다. 이런 말 익숙해져야 돼요. 수요량이 4%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그래. 이 개념 잘 알아야되니까. 이게 탄력성 공부하는 이유야. 이것 때문에 탄력성 공부하는 거야. 탄력성 공부하는 이유가. 탄력성을 딱 구해놓으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4입니다. 이걸 구해놓으면 소득이 5% 변했을 때는 수요량이 2% 변합니다. 소득이 20% 변하면 수요량은 8% 변합니다. 이게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자, 이제 지금 공부할 내용인데 오피스텔 가격이 10% 올랐어. 오피스텔 가격이. 그런데 아파트 수요량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오피스텔 가격이 변했는데 아파트 수요량이 변해.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가 있어 없어? 관계가 있거든. 이 두 관계, 두 재화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물건이 두 개 나왔을 때요. 물건이 두 개 나왔을 때 둘의 관계를 물어볼 때는 친한 관계 뭐 이런 관계가 아니고 대체제 보완제를 묻는 거야. 대체제 보완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자, 물건 두 개가 나오면 뭐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대체제 보완제 묻는 거야. 쟤 둘이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럼 대체제는 뭐였어요? 둘 중에 어떤 걸 사도 돼? 하나를 사면 하나는 안 사는 게 대체제였죠. 보완제는요, 사면 같이 사, 안 사면 같이 안 사. 이게 보완제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피스텔 가격이 10% 올랐는데 아파트 수요량이 3% 증가하더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 둘은 일단 무슨 관계일까요? 대체제야, 대체제. 잘했어. 그래.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잘하는데 이게 공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이걸 몰라. 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하는 거야.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 오피스텔 안 사고 아파트 사러 왔다는 얘기니까 이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대체제예요. 자, 이때 아파트 가격이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변했어요? 여기 있는 게 다 원인이야, 원인. 이게 원인. 이게 뭐야, 다 결과. 원인과 결과야. 원인에 대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가 탄력성이거든. 탄력성 0.5라는 거는 아파트 가격 변화라는 원인에 대해서 0.5만큼 반응 보인다는 뜻이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0.4라는 거는 소득 변화라는 원인에 대해서 0.4만큼 반응 보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피스텔 가격이 변했다는 원인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할지를 보이는 게 교차 탄력성이야. 그럼 교차 탄력성은 물건이 어때? 두 개가 나오겠네. 교차 탄력성 물건이 뭐가 나온다? 두 개 나와. 그럼 앞으로 물건이 딱 두 개 나오잖아. 그러면 탄력성 물어보면 다 무슨 탄력성이에요? 교차 탄력성이에요. 물건 두 개 나오면 교차 탄력성이에요. 소득 나오고 수요량 나오면 무슨 탄력성일까요? 소득 탄력성이에요. 소득 탄력성. 자,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거든. 그럼 교차 탄력성이 얼마일 것 같아요? 식을 한번 만들어 봐봐, 여러분이. 그렇지, 10분의 3이다. 얘가 항상 다 분자야. 결과가 분자로 다가.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은 잘했어요. 걔를 안 가르쳐 드리고 이러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10분의 3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0.3. 0.3. 교차 탄력성도 부호가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거는 부호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렇지, 방향이 어때요? 같잖아요. 같다. 방향이 같다. 방향이 같다. 방향이 같으니까 플러스. 맞아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요, 어떤 한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다른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같은 물건, 다른 물건, 다른 물건, 다른 물건. 저 물건 가격이 변했는데 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저 물건이 5% 변했는데 내 수요량이 3% 변해. 그러면 교차 탄력성은 5분의 3이야. 오케이? 그럼 방향은 제가 올랐을 때 내가 같이 올라가면 플러스고 제가 올랐는데 내가 내려가면 마이너스고 숫자는 5분의 3. 부호는 방향 보고 판단. 됐어요? 그게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오피스텔이라는 이 물건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아파트라는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다른 물건입니다. 그럼 만약에 오피스텔 가격이 10% 올랐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수요량이 3% 감소해.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일까요? 보완제인 거야.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니까 오피스텔을 못 사. 얘도 같이 안 사. 그럼 교차 탄력성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0.3은 그대로야. 부호만 바꿔주면 돼. 됐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대체제, 교차 탄력성 0.3, 이 경우는 보완제, 교차 탄력성은 얼마가 된다? 그렇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걸 글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Y제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이 X, Y를 썼다는 게 무슨 뜻이냐? 같은 물건이다, 다른 물건이다. 다른 물건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물건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오피스텔 가격이고 이게 아파트 수요량이죠. X제 가격 변화율이에요. X제 가격 변화율. 그러면 보세요. X제 가격이 올랐어. 그랬는데 Y제 수요량도 증가해.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제야. 대체제죠. 대체제일 때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개념이 최근에 올해는 안 났지만 내년에 꼭 나올 거예요. 그러면 X제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럴 때 Y제 수요량도 줄어. 이 둘은 무슨 관계일까? 이것도 대체제. 같은 방향은 대체제야. 가격의 방향과 수요량의 방향입니다. 가격의 방향과 수요량의 방향이에요. X제 가격이 하락했어. 그래서 X제를 많이 사. 그리고 Y제 안 사. 이기잖아요. 맞아요? 대체제. 근데 만약에 X제 가격이 상승했는데 Y제 수요량은 오히려 줄어들어.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다? 보완제. 그럼 교차 탄력성 값은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X제 가격이 5% 올랐다. 근데 Y제 수요량이 3% 증가했다. 그럼 교차 탄력성은 5분의 3. X제 가격이 5% 올랐는데 Y제 수요량이 3% 줄었다. 그럼 교차 탄력성은요? 마이너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분의 3은 0.6이죠. 이게 분수로 나타내는 연습을 자꾸 하면 돼요. 교차 탄력성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물건이 두 개 있을 때, 저 물건 가격이 변했을 때 이 수요량, 이 물건의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시험 이렇게 낸단 말이야. 어려운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은. 근데 사실 하나도 안 어려워. 이게 이해가 되면. 아파트 가격과 소득과 오피스텔 가격이 10%씩 다 올랐다. 가격 탄력성은 0.5, 소득 탄력성은 0.4, 교차 탄력성은 0.3이라고 한다. 아파트 수요량은 얼마나 변할까? 전체 수요량 변화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러면 가격이 10% 올랐는데 가격 탄력성 0.5래.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량 5% 줄었다. 맞아요? 맞습니까? 소득 탄력성이 0.4다. 소득이 10% 증가했어요. 그러면 수요량은 4% 증가했다. 맞습니까? 자, 오피스텔 가격이 10% 올랐어요. 교차 탄력성이 0.3이래. 그럼 아파트 수요량 어떻게 돼? 3% 증가하죠?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가 증가해요? 그 답은 2% 증가. 이게 답이야. 계산 문제. 최상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계산 문제. 하나도 안 어려워 사실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할 줄 알면 돼. 마이너스 5, 4, 3이니까 2% 증가 맞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저거는 세 개를 그냥 한꺼번에 물어본 것밖에 없어.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3은 5, 4 더하기 3은 7 이렇게 해놓고는 세 개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 의미를 잘 알아두세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자꾸 낼 수 있단 말이야. 자, 이거 가르쳐주고 이거 가르쳐주고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0분의 5 맞아요? 이거는요 10분의 4 얘는요 10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전부 다. 이거 다 해놓고 항상 갖고 놀아야 돼. 갖고 놀아야 돼. 그럼 이거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이거 나누면 되지. 맞습니까? 여기서 이거 곱해가 이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거 나누면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워놓고 구하라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거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거 물어볼 수도 있고 다 물어볼 수 있단 말입니다. 쉬는 시간에 한 카드 찍어 놓으세요. 아시겠죠? 중요하다니까. 안 적길래 제가 여러분 필기를 안 하시길래 찍어 두시라고요. 집에 와서 동영상 본다고 그럼 못 볼 수도 있잖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보시더라도 찍어 두시라고요. 이거는 안 지울 테니까. 아시겠죠? 이거는 시험실은 그러니까 이 개념을 계속 갖고 가야 돼. 저 의미를 중요하다. 자, 그 다음 교차 탄력성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19페이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 보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잘하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껌이다 껌. 왜? 똑같거든. 그러면 안 배웠지만 책을 보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었잖아요.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 식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 변화율 똑같아. 의미가 뭘까요?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이거예요. 공급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몇 배냐 이거예요. 맞아요? 오케이. 아까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 1보다 작은 경우 1, 1보다 큰 경우 무한대 공부했죠? 똑같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뜻은 공급량 불변이겠네. 맞아요? 맞습니까? 공급량 고정이겠네요. 그럼 우리가 뭐라 부를까요? 완전 비탄력. 똑같아요. 탄력성 이럴 때는 단위 탄력적, 무한대일 때는 완전 탄력. 똑같다고요. 자, 그림을 그리면요. 그럼 여기는 이제 공급 가격이 되고 여기는 이제 공급량이 되겠지. 공급량. 아까 우리 수요 곡선 그릴 때 완전 비탄력을 어떻게 그렸어요? 수직. 그렇지. 수직. 잘했어요. 수직. 그럼 이제 이게 공급 곡선이야. 이제는 아까 수요 곡선이었고 공급 곡선이든 수요 곡선이든 똑같아요. 공급도 완전 비탄력일 때는 수직입니다. 그럼 이거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란 뜻입니까? 0.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 0이라는 얘기는 공급량 불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공급량 고정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이거는 완전 비탄력이라 그러나요? 완전 비탄력이라 그러죠. 모양이 어떤 모양인데요? 수직. 수요곡선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 아까 수평도 있었잖아요. 수평. 이걸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아까 완전 탄력이라 불렀죠. 가격 불변, 가격 고정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탄력성이 무한대라는 뜻이죠. 수평입니다. 자, 이제 아까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지만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예요? 우상향이죠. 그것밖에 차이가 없다고. 그럼 공급 곡선도 이렇게 탄력성에 따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아까 수요 곡선 탄력성이 커질수록 가파르게 된다, 완만하게 된다. 공급 곡선 똑같습니다. 공급 곡선도 탄력성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완만해진다. 됐어요? 이 흰색 그림은 안 중요해. 그냥 흰색 그림은 탄력성이 커질수록 완만해진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하지만 수직과 수평은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커진다. 이 말은 공급량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그 수요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게 탄력성이 커지는 거라고. 자, 그럼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없는데. 자, 여기다 하나 적어 드리겠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커진다.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커진다는 이 의미를 꼭 알아야 되거든. 공급의 가격이 더 커진다. 아까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럼 질문해 볼게요. 지금 있잖아요. 가격이 지금 막 올라가. 어떤 물건 값이 막 올라가. 물건 가격이. 그럼 공급자는 공급량을 늘려야 돼? 줄여야 돼? 늘리겠지. 늘리겠죠. 자,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데 공급량을 늘려줘야 되는데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급량을 늘려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건 탄력성이 큰 거예요? 탄력성이 작은 거예요? 작은 거야. 공급량을 늘려줄 수가 없다는 거는 탄력성이 작다는 겁니다. 자,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공급량을 줄일 수가 없어. 탄력성이 큰 겁니까? 탄력성이 작은 겁니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다는 거는 양도 늘어날 때 잘 늘어나고 줄어들 때는 팍팍팍 줄어들고 이런 게 탄력성이 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돼. 가격 탄력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더 쉽다 이런 뜻이야. 이게 마찬가지로 공급량을 줄이기가 쉽다 이 뜻입니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면 질문에다 답을 다 할 수 있어요. 질문해 볼까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때하고 완화될 때하고 어떨 때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클까요? 완화됐을 때. 규제가 완화되면 공급량 늘려주기가 쉽거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밑에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위에 거를 가지고 판단하면 더 쉬워요. 생산기간이 길 때하고 생산기간이 짧을 때하고 어떨 때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클까요? 짧을 때 생산기간이 짧으면 빨리빨리 만들어줄 수 있잖아. 하루에 막 생산기간이 하루면 다 만들어. 그럼 빨리빨리 늘려줄 수 있죠. 근데 생산기간이 길면요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어렵다. 맞습니까? 그래서 몇 개만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더 커진다. 맞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시험은요. 이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내요. 이 말도 맞는지 보세요.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해진다. 그렇지. 그래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제가 탄력성이 커질수록 더 완만해진다는 말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질문을 완전 바꿔서 내거든. 자꾸 말을. 그러면 생산기간이 길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더 작아진다. 더 비탄력적으로 된다. 공급 곡선이 더 가파르게 된다. 다 똑같은 얘기거든. 똑같은 얘기를 말을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부터 개념을 딱 잡아놔야지. 이게 아직 흔들려버리면 나중에 되면 자꾸 뒤죽박죽이 돼. 지금 공부하는 양이 많이 없을 때 1월달, 2월달 되면 그때부터 과목 6과목이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배운 거 내일 배운 거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11월, 12월달에 그렇게 많이 안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복습을 하려니까 4월달까지 2차까지 막 복습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열심히 해놔야 돼요. 계속 민부와 결혼을 4월까지.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1차 위주로 공부를 계속 하라고 4월까지는 중요하거든요. 복습을 꾸준히 해나가야 돼요. 하나 더 봅시다. 규제가 완화될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맞습니까? 더 탄력적으로 된다. 자, 그러면요, 좀 이따 공부할 텐데 하기 전에 미리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우리가 앞 시간에 지난주에 부정성에 대해서 공부했거든. 부정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 부정성이 있었죠. 부정성이 뭐였어요? 토지는 만들 수가 없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은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탄력성이 큰 겁니까? 탄력성이 작은 겁니까? 작은 거야.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탄력성이 작잖아요. 근데 부정성은 생산량을 하나도 못 늘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정성은 하나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잖아. 조금도 못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력성이 얼마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0이야, 0. 하나도 못 만드니까 0이지. 맞습니까? 많이 만들어낼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거지만 하나도 못 만드니까 탄력성이 얼마예요? 0이에요, 0. 그럼 탄력성 0인 경우를 뭐라 불러?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그러면 부정성은 완전 비탄력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게 부정성이잖아. 그럼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일까? 완전 비탄력이니까 어떤 형태일까? 수직. 그치? 그 맞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야. 완전 비탄력, 수직, 양불변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 자,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토지는 만들 수가 없다. 부정성. 만들 수가 없다는 거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란 뜻이거든. 완전 비탄력이란 뜻이거든. 그럼 그 공급 곡선을 그림으로 그리면 수직이 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부정성할 때 그 얘기를 안 드린 거예요. 지금 공부하고 말씀드리려고. 그럼 부정성으로 인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단 말이에요. 부정성으로 인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됐어요. 자, 그런데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공급이 가능해. 그러니까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수직은 아니겠네. 공급이 불가능한 게 수직이야.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앞으로 수직입니다. 공급이 불가능 그러면 수직이다.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일까요? 우상향이에요. 공급이 가능하면 일반적인 공급 곡선 형태가 된다고. 우상향. 그럼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일까? 우상향. 그럼 이런 말이 맞는지 보세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물리적 공급 곡선보다 더 완만하다.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물리적 공급보다 더 탄력적이다. 그렇지. 다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자, 그래서 교재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오케이 20페이지. 자, 그 양가로 이번에 공급 곡선 보이시죠? 그게 물리적 공급 곡선 보입니까? 이게 앞에 물리적 그냥 물리적 그려버리면 좀 그런데 토지야 토지. 자, 이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거보다 필기. 위치에 그리면 안 되는데 사진 찍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천상 동영상 봐야 되겠네. 자, 보세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있거든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 뭐 때문에? 부정성이라 그러죠, 이거를. 맞습니까?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는 가능해.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 앞으로요,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수직이고 가능하다 그러면 우상향입니다. 꼭 나중에 적어드리겠지만. 그럼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건 뭐 때문이었습니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었죠. 맞아요? 오케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거든. 근데 이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토지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공급 곡선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일까요? 수직이다. 수직.
자,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럼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일까요? 우상향이다. 우상향.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자, 그럼 만약에 시험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완전 비탄력이다, 수직 이렇게 얘기해야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수직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얘기를 해. 여기 하나는 여기는 글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상향이라 그래야지 수직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쪽 있는 얘기만 해야 돼. 이쪽 얘기할 땐 여기만 얘기해야 돼. 옆에 것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안 돼. 됐죠?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럼 수직이야.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면요, 우상향. 됐나요? 거기 단기, 장기는 다음에, 지금 안 하고요. 1, 2월 달에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4번인데요. 시장의 균형과 균형의 변화인데, 이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제 수요와 공급을 다 공부했어요, 지금. 수요 공급을. 여기가 가격이었잖아요. 여기가 수요량 공급량이었죠. 수요 곡선일 때는 수요량이었고 공급 곡선일 때는 공급량이었어요. 수요 곡선이 어떤 형태더라? 우하향. 우하향. 이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어떤 모양이더라? 우상향. 자, 이제 이걸 이제 기호로 이제 나타냅니다. 가격을 P로 나타냅니다. 앞으로 P 그럼 가격이에요. 프라이스. 수요량과 공급량을 합쳐서 그냥 Q 이렇게 나타냅니다. 퀀티티 Q. 수요 곡선은 D, 디맨드 커브. 공급 곡선은 S, 서플라이 커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자, 앞으로 D, S 이러면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아셔야 돼요. 자, 요 점만 볼게요. 요 점. 요 점은 지금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죠. 만나는 점. 이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균형점이라고 불러요. 균형점. 균형점. 균형이라는 얘기는 일치했다는 뜻이에요. 균형은 일치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지금 가격 아닙니까? 균형점에서의 가격, 균형점에서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불러요. 균형점에서의 가격을 뭐라고 부른다? 균형 가격. 자, 여기 쭉 내리면 여기 양이 나타나겠죠? 여기를 균형 수급량, 균형 거래량, 줄여서 그냥 균형량 이렇게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질문해 볼게요. 자, 지금 균형량이 있죠? 균형량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떨 것 같아요? 네? 균형량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떨까요? 같아요. 자, 이 균형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이야. 그럼 균형량을 10개라 그래 볼게요. 그럼 균형량 10개라는 얘기는 10,000원 할 때 몇 개 사겠다는 겁니까? 10개 살게 이 말이거든. 가격이 10,000원일 때 몇 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10개 만들어 줄게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균형점에서는 수요자가 사겠다고 하는 수요량과 공급자가 만들어 주겠다는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일치하죠. 맞아요. 그때의 양을 균형량이라고 불러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양, 이걸 뭐라 부른다? 균형량. 그때의 가격을 뭐라 부른다? 균형 가격.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균형. 됐어요? 사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제가 조금 어떻게 해서 균형 가격이 10,000원이 됐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이해가 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고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머리 막 쥐어뜯고 그러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이 가격, 이게 시장 원리거든. 지금 내가 시장의 원리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균형 가격 10,000원하고 균형량 10개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고. 시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갑자기 와가지고 야 우리 10,000원에 10개 사고 팔지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처음에 가격이 10,000원이 아니었어, 12,000원이었다 그래 볼게요. 이거 뭐 생선이라 그래 볼까, 뭐 고등어라 그래 볼게. 고등어 한 마리의 가격이 12,000원이었어요 고등어 가격이.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요 점을 쭉 한번 내려볼게. 그럼 여기가 나오겠네. 여기가 8개라고 그래 보겠습니다. 여기 10개였으니까 더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쭉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가 10개입니다, 지금. 여기는 12개라 그래 볼게요. 12개. 그럼 보세요. 이 의미는 8개는 수요량입니까? 공급량입니까? 수요 곡선하고 만났잖아. 12,000원일 때는 수요자는 몇 개 사겠다? 8개 샀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12,000원이면 공급자는 몇 개 팔겠다는 거야? 12개 팔게 만들어줄게 이 얘기죠. 그럼 가격이 12,000원일 때는 공급자는 12개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요자는 몇 개 사겠다고 하고 있어? 8개 샀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길까? 물건이 남겠죠. 몇 개가 남아요? 4개가 남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2,000원 하니까 생선장사들이 12개 팔러 나온 거야. 12개 팔라고, 가격이 좋으니까. 근데 소비자들은 그 가격에는 8개밖에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이 남죠? 이런 상태를 초과 공급이라 그래. 뭐라 부른다고? 이게 초과 공급이야. 초과 공급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재고가 발생했다 이 뜻입니다. 재고. 시장은요 균형을 이루려고 그래요. 시장은 뭘 이루려고 그런다고? 이게 시장의 생리야. 시장은 항상 균형을 이루려고 그래. 이거 잊어먹지 마.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딱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자연도 균형을 이루려고 그럽니까? 균형을 이루려고 그럽니다. 사람의 몸도 균형을 이루려고 그럽니까? 피가 나면 지혈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 인체, 시장 비슷해. 이게 섭리야. 시장도 그런 섭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시장은 균형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럼 이 12,000원이라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가격이 만약에 11,000원이 됐다 해보자. 11,000원일 때도 역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죠? 아직 균형이 아닌 거예요. 또 남네? 약간 10,000원 해보자. 그랬더니 10개 살게. 그리고 공급자도 그 가격이면 내가 10개 만들어줄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때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균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균형. 시장은 이렇게 작동이 돼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주식은 호가와 매도가 매수가가 있거든요. 이게 딱 일치가 될 때 그 양만큼 체결이 돼요. 그래서 가격이 10,000원일 때는 수요자도 10개 살게, 공급자도 그 가격 같으면 내가 10개 만들어 주겠다 되기 때문에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가격이 10,000원보다 쌌어. 아래야 아래. 만약에 8,000원이다. 그럼 이때는 보세요. 여기가 수요량 아닙니까? 여기는 뭐예요? 공급량이죠. 가격이 8,000원일 때는 어떻게 돼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크죠? 이걸 뭐라 부를까요? 초과 수요라고 불러요. 앞으로 여러분들 초과 수요라는 말이 나오면 부족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부족 현상이야. 물건이 부족하다는 뜻이야. 그럼 균형이다 균형이 아니다? 균형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될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금 그 아파트 올라가는 거야. 서울에 아파트 값이. 근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정부가 못 올라가게끔 자꾸 누르니까 자꾸 더 올라가려고 그래 지금. 왜냐면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 많거든. 서울에 강남에는. 수요는 많아. 근데 물건이 있어 없어? 없죠. 초과 수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균형이 될 때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까요? 가격이 하락할까요? 네? 지금도 균형 가격 높은 더 올라오면 어떡해? 가격이 하락하여 균형 가격을 이루는 거예요. 균형 가격을 달성한다. 그럼 반대로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뭐가 발생할까요?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그럼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해서 균형 가격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뭐가 발생해? 초과 공급. 그럼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이게 짝이 다 맞아야 돼.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럼 만약에요, 울산의 아파트가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그럼 초과 수요입니까? 초과 공급입니까? 초과 공급이지.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 떨어질 거구나 이 뜻이야. 앞으로 가격이 더 내리겠네. 그런데 아파트를 찾는 사람 많은데 아파트가 부족해. 그럼 이건 무슨 현상이야? 초과 수요죠. 그럼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겠다? 올라가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을 이룬다 이 뜻이에요. 됐어요? 그렇게 시장에서는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림을 보시면 거기 그림 한번 봐보세요. 20페이지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는데 P0가 균형 가격이거든요. P0 보이시죠? 근데 P0보다 높은 P2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초과 공급. 그럼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돼?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보세요. 초과 공급이라는 말은 수요량이 크다는 겁니까? 공급량이 크다는 겁니까? 공급량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가격이 높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물건을 많이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초과 공급이 발생,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된다?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어떻게 돼? 수요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공급은요? 감소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둘이 같아지는 거야. 지금 수요량이 작지? 그 수요량은 증가되고 공급량은 줄어들면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12,000원 할 때는 공급량이 많았잖아요. 그럼 가격이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11,000원으로 내려가지. 그러면 공급자도 아이고 가격이 전에보다 많이 떨어졌네. 안 되겠다. 조금만 만들자. 수요자들은 전에보다 가격이 좀 내려갔구나. 좀 더 사자. 그럼 초과 공급이 더 커져? 초과 공급이 작아져? 작아지지? 자, 가격이 10,000원으로 내렸어. 그러면 수요량은 더 늘어나고 공급량은 더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균형을 딱 이루게 됐다 이 뜻입니다. 맞아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해버려야 돼. 초과 수요는 뭐야?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얘기잖아요. 가격이 너무 싸거든. 그래 가격이 올라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줄어.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자들은 더 많이 만들어 주려고 그래. 그러면 초과 수요 부족이 좀 줄어들겠죠? 맞습니까? 그래 가격이 좀 더 올라가지고 균형이 되면 이제 그때는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고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20페이지 거기 균형의 이동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균형의 이동.